그래서 마음심자 한의사인데 마음을 중시하는 의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종의 저는 한방 정신과 의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심의란 말은요, 조선 세조 때 지은 책, 세조 그 임금이 지었다는 책이라고 합니다. 의학문이라는 책에 이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의사를 등급을 나누는데 이게 제일 위에 해당되는 등급이에요. 감히 제가 이걸 따다가 저를 심의라고 제 정체성을 저는 갖습니다. 원래 요 밑에는 어떤 의사가 있냐면은 식의라고 합니다. 식의예요. 음식, 네, 먹는 걸 통해서 우리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뜻이죠. 요 밑에가 이제 약의라고 합니다. 예, 약이라는 건 약을 통해서 고치는 의사가 있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이런 의사도 있어요. 과의, 미친 의사. 예. 또 혼의, 헷갈리는 의사.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고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병을 만들어주는 의사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제천시 제3한방명의촌은요, 스트레스 관련 질환, 또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좀 어려워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묵으면서 휴식도 하고 강연도 듣고 또 한방 치료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한방명의촌 주변이 그 경관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안방 이런 데서 명상도 하고 힐링 트레킹 이런 것도 하고, 네, 나무와 풀과 가까이 하면서 나무가 그 내뿜어주는 좋은 그런 물질들이 있죠.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피톤치드. 피톤치드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심폐 기능이 일단 좋아져요. 그리고 세포가 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즘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기업들이 뭐 상품들도 많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물질이 분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방 자연치유센터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연치유라고 아마 저기 할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연치유센터가 바로 제 고향 마을요. 윗동네에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어릴 때도 정말 고기 잡으러 다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니까 참 마음이 편하네요. 저희 그 딸들은 여기 분당에 살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 지금 2학년이 하나 있고 고3짜리가 하나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4, 5년째를 이렇게 터를 잡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저희 그 집사람은 이제 같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향을 오니까 일단 제가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그 자연 속에 타니까 몸이 변하고 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가장 제가 변화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잠을 저는 한 7시간 자는 걸 기본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6시간 정도는 자면은 괜찮고 7시간은 자면 좋죠. 그리고 5시간을 자게 되면은 약간 반응이 와요. 여기서 5시간 자고 그날 보면 오전에 조금 피곤한 게 있거나 그러는데 거기서는요 한 4시간 잤는데도 밖도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쌩쌩해요. 네, 그래서 이게 역시 자연이 내뿜는 에너지가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치유라는 것은 이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째가 대자연 속에 이제 위치한 거죠. 여기도 분당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좀 자연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네, 숲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만 보더라도 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의 혜택을 입는 것을 자연치유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요. 자연치료하면은 자연스럽게 치료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병이라는 걸 우리가 앓게 되면은 약을 써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뭔가 그래야지만 병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거 그렇게 그거를 이제 약업 일종의 활동력 없이 치료하는 거 자연치료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자연치유 개념은 저절로 낫는 거죠. 낫는 치유 이게 자연스럽게 낫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어떻게 저절로 낫냐 이거죠. 거기에는 바로 자연치유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아주 관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요. 그럼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내리잖아요. 그럼 무슨 치료예요? 그게 이제 대증 치료라는 거예요. 증세를 깔아앉힌 치료. 그래서 치료에는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증 치료, 증상 완화예요. 증상 완화 치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인 해소 치료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해소한다는 거죠.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물론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타고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수한 질환 외에는 대부분이 병이 온다는 것은 자연치유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면역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치유라는 건 그런 내 속에 있는 자연치유가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이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연치유에는 한방치료가 해당돼요. 한방이라는 것 자체가 약재가 자연에서 나는 것은 합성약이 아닌 거고 자연에 있는 약물을 쓰니까 자연치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방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방하면 뭐가 떠올라요? 보통 약, 침, 뜸, 한의사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철학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음양외행이죠. 아마 이 공부를 좀 하셨죠? 우리 여기 원장님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게 이제 한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방이라는 것은 자연치유인데 균형의 의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눈이 병이 오더라도 이 눈의 병이 어디서 왔냐? 눈만 보지 않죠. 장비의 균형이 깨지는 아닐까? 간에 열이 많은 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 사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건 아닐까? 또 몸이 화한 건 아닐까? 그래서 기와 혈의 균형을 맞춰주고, 몸이 찬 건 아닐까? 더운 건 아닐까? 물과 물의 균형을 맞춰주고, 이런 게 이제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진맥하고 약을 쓸 때는 깨진 몸의 균형을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라는 이런 개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자연치유력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잘 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병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아프면 쉽게 약 먹고 뭐 주사 맞고 이렇게 고치려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뺀질만 치료하는 거고 병이 잘 낫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대증 치료가 나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대증 치료 필요해요. 그러니까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연치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냐? 이거는 이제 첫째는 운동과 휴식을 적절히 좀 해줘야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젊어져요. 저도 제가 이제 5학년 일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요, 턱걸이를 몇 개를 했냐면 6개, 7개를 넘기기 어려웠어요. 가장 그 못하는 직에 속했던 거죠. 그 철기가 왕성했던 때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5개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죠? 우리 때는 체력, 이 체력은 작았지만은 체력은 좋았던 거예요. 단단하고. 요즘에는 체격이 크잖아요. 지금 뭐 한국인의 좀 평균 키가 2m 73, 요즘 젊은 친구들은 75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턱걸이는 참 못해요. 어쨌든 제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부터 턱걸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22개를 돌파했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예.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그 턱걸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개냐면은 612개. 그런데 그분이 612개를 한다는 것은 2시간 반인가? 그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이 우리나라 기록을 120개, 200개 계속 깼었는데 어떤 그 기록을 이분이 한 50대에 480개를 달성했어요. 그때 막 기네스북에 막 오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저 경남에 있는 어떤 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612개는 이진영 옹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부동산도 하시고 성북구에 계세요. 지금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90 2살 정도 되지 않았나?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살아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그 경남 쪽에 있는 어떤 분이 480 하나로서 이분의 기록을 깬 거예요. 예, 이럴 때 이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9세였어요. 아니 이제 이 이진영 옹이. 근데 50대에 있는 분이 이 기록을 깼어. 그래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네, 고이 60%인가 70인 것 같아요. 고이. 그래서 고이를 넘기기 얼마 전에 자기 기록 깨진 거예요. 이렇게 분할수. 그리고 480 하나가 뭐예요? 나는 엿먹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금 턱걸이를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해에 500개를 넘고. 그래도 돈이 안 풀려가지고 예. 그 다음에 600개, 예, 612까지 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70도. 60도 아니고요. 그럼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우리는요,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나이에 뭐, 얼마나 하고 무슨 마라톤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 나의 신체적인 능력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은 우리 신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늦게 되면은 나는 이제 안 돼. 그 생각이 우리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턱걸이 해보니까요. 벤치 6개에서 10개 넘어가기 어렵고요. 9개에서 10개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야? 9수랑 간에 10단을 갈 때 이게 10개는 힘들다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니까 다시 올라가. 제가 원래 목표는요, 15개를 목표로 했어서 15개만 하자. 15개를 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걸 넘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16개. 그래서 16개부터 제가 포기했어요. 다 모르겠다. 그냥 꾸준히만 하자. 그런데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 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20개 하지. 이러다가 사고 나지. 근데 20개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단계가 신체적인 능력의 그 한계점에는 정신적인 이 한계가 자꾸 왔던 거예요. 그 20개를 넘기고 나서 22개 넘기기까지는 불과 1, 2개월에 안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심리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를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생리학적으로도 뇌 기능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80대 분들도 운동을 하니까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거는 자꾸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젊다는 거는 내가 생겨나는 세포가 많아요. 재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이 세포라는 것이 계속 바뀌거든요. 뼈도 2년만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 2년 전에는요, 여러분들 2년 전이 내가 아니에요. 네? 계속 바뀌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피는 120일간 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빌리루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바뀌어요. 네, 새롭게. 그런데 늙는다는 것은 새로 생겨나는 것보다 자꾸 죽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70점 되면은 키도요 한 2, 3cm 줄어요. 많이 주는 분은 막 5cm까지 줄었거든요. 네. 근데 건강관리 잘한 분들은 그게 잘 안 줄어요. 운동하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70 되신 분들 저희 그 우리 센터 훈장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훈장님은 조금 이제 배꼽챙이처럼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항상 운동도 하시고 또 긍정적이고 그래서 지금 75세라면 다 놀래 60 초반이라거든요. 근데 그 우리 훈장님께서 이제 오전도 가르치시고 이제 마음 공부할 때 명심보감이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열어준 이런 치료하고 계신데 지금도 이제 그 우리 센터에 활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근데 그 훈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는 내 친구들 전부 다 키가 이만 컸는데 지금 전부 다 나보다 작아. 그러니까 75세가 되셨으니까 보면은 일단은 3분의 1은 친구분들 중에 3분의 1은 이미 가셨대요. 저세는 가셨고 3분의 1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고 버둥다는 거죠. 그 3분의 1이 이제 그나마 이제 걸어 다니시고 건강하신데 그래도 동창회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잔심 그러면 자기가 한대요. 야, 네가 잘 걸을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그게 자랑이에요. 이제 친구들의 그 소위 말해서 속칭 따까리라고 그러죠. 네, 시다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에요. 70대가 되면. 앞으로서 뭐 술편 가서 뭐 사오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자들이 80 노인분들을 운동을 시켜주니까요. 이게 내가 쭈그러진 게 다시금 실제 차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직접 확인해봤어요. 그 저희 자료를. 정말 뇌실질이 꽉 차요. 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움직이면 자꾸 쓰고 움직임을 해가지고 내 몸이 필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몸에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세포가 자꾸 탄생이 되기도 확장이 되기도 하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게 중요해요. 쓰면 쓸수록 우리가 좋아지는데 다만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 운동과 휴식이 되는 거예요. 운동과 휴식. 쉬어야죠. 네. 잠 충분히 자고요. 잠을 우리가 한 7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아요. 6시간 이상은 자주고. 이제 몸에 건강하고 쉬어야지만이 몸에 있는 각종 그 효소라든지 여러 가지 유익한 그 신체 물질들이 자꾸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의 휴식이에요. 잘 쉬고 적절히 운동. 적절히 운동이 뭐냐? 적절한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 음식 사장님 있지만 음식 어떻게 잘 만들죠? 양념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근데 이걸 해보면 알아요. 운동해보면 아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요. 땀이 좀 흘릴 정도로 한 2번 정도는 땀을 좀 낼 정도는 좋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몸이 약간 뻐근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기분 좋은 정도는 스트레칭이죠. 그건 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은 일주일에 땀 한 2번 정도. 한 번에서 2번을 흘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루에 좀 뻐근하게.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턱걸이도 하지만 푸시업도 하고 한 뻐근하게 해줘요. 이게 뻐근뻐근하게 느껴지지만 근육이 깨어나요. 네. 그래서 그것만 2가지만 딱 주안점을 주신다면은 운동의 효과를 확실히 봅니다. 네.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 뻐근하게. 뻑뻑적지근하게. 땀은 뭘 해도 좋아요. 수영을 하든 뭐 달리기라든 자전거를 타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 다 좋다는 거예요. 3일간 그 정도는 해줘야지 몸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운동의 휴식이 필요한 거. 또 하나가 이제 뭐겠어요? 뭘까요? 우리 자연 수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음식 조절이죠. 음식 조절.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한의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한의의 경전이에요. 거기서 식음유절, 기거유절, 불망장구 이건 이제 마음부입니다. 음식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음식 조절을 잘하게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예, 소식이 나왔네요. 소식. 예, 소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적절히 먹는 뜻이죠.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식 조절은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골고루 먹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은요, 땡기는 대로 먹으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생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땡기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먹자. 열받은 거 씹어 먹고 서둘러서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음식에 있어가지고는 첫째는 이제 가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자기가 알아요. 어떤 날은 내가 매운 게 땡기면 매운 거 먹을게요. 조금 짜게 먹고 싶다. 그럼 짜게 먹을게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나트륨 얼마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면 그렇게 알아서 뺄게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다. 육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식 먹지 말아야 돼요? 육식 먹어야 돼요. 그게 증거. 여기. 그죠? 예, 우리 치아 구조가 육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조물주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 소는 어때요? 육식을 못 먹게 있잖아요. 이빨 구조가. 그렇죠? 예. 소 윗니빨 봤어요? 소 윗니빨 어때요? 소 윗니빨 봤어요? 없어요. 안 썩어요. 뿔이 있는 동물들은 윗니빨이 없어요. 아시죠? 예. 뿔이 없는 동물들은 윗니빨이 있어요. 그렇죠. 소. 예, 염소. 없습니다. 예. 강아지. 강아지요. 강아지. 이빨이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에 뿔이 있다면은 이빨이 없겠죠? 그건 개가 아니죠. 그 도깨비는요? 있어요. 없어요. 도깨비 이렇게 뿔이 있으니까 이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안 봐서. 저희 제가 있는 학현리에 도깨비 도로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려가고.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고 뭐 TV 나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가끔 가서 도깨비들하고 술 한잔 하고 오는데 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을 때 보니까 윗니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빨 구조를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은 고기는 적절히 먹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끼로 말하자면 2번이나 3번 정도는 이제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단백질이 보충이 되고 다만 너무 이제 막 튀겨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해로운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삶은 거 위험하죠. 우리 여기 이 대통령 하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 주에 2번 정도는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고루 채식이든 육식이든 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때를 잘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하죠. 먹을 때 먹고 쉴 때는 좀 쉬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순간은 위가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20분 지나면은 이제 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면은 장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 위가 쉬었다가 위가 움직일 때는 장이 좀 쉬고요. 위가 쉴 때는 장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리듬이 생기거든요. 리듬. 그러면서 이 피로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각종 이제 소화 효소들이 잘 분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이 쉬고 위가 일하고 그럴 때 다시금 먹게 되면 이게 깨져요, 리듬이.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가벼운 간식 무리하지 않는 법에서 괜찮은데 그래서 식사 시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 잘 지켜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좀 문제가 많이 되죠. 저녁 때는 어느 정도 좀 비우고 자야 되는데 음식을 좀 먹은 상태에서 자게 되면은 그때 이게 소화가 안 되면 그것이 다 영양이 아니라 폐물 축적이 되거든요. 그것이
종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인병들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을 건강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건 식사라는 건 골고루 먹고 때만 맞춰줘도 큰 문제가 없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오늘의 이제 주제예요. 마음 관리죠.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거 잊으면은 이건 또 저기 생각자들도 이미 실험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위산도 스트레스 받으면 과다하게 분비돼요. 너무 막 이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뭐죠? 위산이라는 것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니까 위벽을 그냥 소화시키고 위벽이 허려버리죠.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 주제가 이 부분이 마음의 평화,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들 받으십니까? 네. 어떨 때 많이 받아요? 마음을 많이 때요. 네? 마음대로 안 했대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네. 근데 내 마음대로 될 때는 언제예요? 좋을 때가 참 그 살다 보면은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적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거의다가 일단은 여기 이제 보니까 얼핏 보니까요, 정말 이제 5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들도 있겠는데 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 그 또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돼요. 이거 기술이 빠져나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학교도 잘 가고 공부 잘하고 대인국에 잘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누적돼 있는데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받는 건 맞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냐면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스트레스는 왜 생기냐? 이 우주에는 무한한 질서가 있어요. 예.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질서가 뭐죠? 계절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게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고 막 꽁꽁 얼고 그럴 때는 어떻게 과연 이런 계절이 올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 푸르는 계절에 봄, 여름, 가을에는 푸르잖아. 이게 탁 떨어지고 산이 정말 낙엽만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앙상한 걸 보게 되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랄 일은 그것이 다시 푸르게 된다는 것이 할 수가 없는 사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 더운 지역이니까 사실 푸르잖아요. 우리가 그 농부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것 중에 이제 고추가 있잖아요.
고추는 뭐예요? 식물이죠. 풀이에요? 나무예요? 네? 고추는요, 나무예요. 나무. 제가 어릴 때 우리 지금 제가 제일 수 있는 곳이 제천 시청평리 학회인데 그 아래 도아리가 제 고향이고 그쪽에 특용작물이 고추였어요. 근데 고추는 어떻습니까?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춥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추를요 더운 지방에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잖아요. 나무처럼 이만큼 커집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찬바람 불고 고추가 떨어져서 이제 죽는 거죠. 진짜는 더 많이 큽니다. 단연생으로.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예, 고추 나무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꾸 크면은 매운 성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자라날 때 그 강렬한 기운이 이제 매운 기운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주에는 질서가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뚜렷한 질서가 있죠. 아무리 일시적으로 기온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봄이 되면은 날씨는 풀리고 벌써 이렇게 여름으로 이제 확실하고 있잖아요, 날씨가. 이런 그 계절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주에. 그런데 이 흐름을 거꾸로 갔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우주의 흐름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한의사는 이렇게 약심, 뜸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시지만은 한의사라는 것은 음양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음양이 뭐냐? 남자와 여자, 그렇죠? 남자와 여자. 이게 음양이에요. 그러면은 남자 여자 얘기 나왔는데요. 여자가 위대합니까? 남자가 위대합니까? 남자가 위대하죠. 이 컴퓨터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요? 남자가 만들었죠. 아니 지금 대통령 여자예요. 그 남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대통령은 여자예요. 아니 남자를 이 곡을 누가 지었어요? 그 남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남자가 위대해 좀 많았어요. 여자는 지시고 생명을 잉태해서 낳잖아요. 그 남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 남자를 만든 게 여자예요. 그 남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오로지 여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아무리 위대해도 여자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녀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남녀 평등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자는 우리 어머니잖아요. 나의 여동생이고 누님이고, 그렇죠? 어떻게 남자 여자를 평등치 않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좋지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음과 양, 남자와 여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불이 있으면 뭐가 있죠? 물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면은 땅이 있고. 이런 게 음양인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마음 세계도 똑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세계에도 음양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뭐냐? 내 뜻대로 되는 세상. 어떨 때는 일이 술술 풀 때가 있잖아요. 만사가 그냥 형통하게. 그럴 때가 있고, 대부분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분당에 이제 가끔 오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놈들이 저 아빠 간다라고 예고하고 왔을 땐 조금 방을 치워요.
예. 너는 예고 없이 불시에 검문 들어오는 또좀 양말 짝쌍이가 다르고 이불은 그냥 그대로 예. 이불을 깔 필요가 없어. 아침에 일어났다 그냥 갔다가 저녁에서 또 있어. 예. 책은 뭐 책꽂이에 뭐 있는지 없는지 엉망진창이죠. 난장판이 따로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이 잔소리를 하게 돼요. 예, 이게 똑바로 해라. 그러면은 그런 아빠를 좋아할까요? 아빠 온다면 싫어. 당연하죠. 자꾸 잔소리 하는데. 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를 자꾸 잔소리를 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어느 날, 야, 이건 아닌가 보다. 근데 제가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뭔가 틀렸다. 틀렸다고 보니까 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딸들이 어질러놨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있는데 그 한 녀석은 그 이제 산업 뭐예요? 디자인과예요. 그래서 여기 뭐 반대쪽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들 학교 때 거꾸로 가요. 우리 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학교를 가요. 8시 학교 가서 아침에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가서 저녁에 다시 오거나 미대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군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게 없어요, 가도. 그리고 적은 녀석은 뭐 또 이렇게 기타 배운다고. 제가 또 기타 치는 게 예전에 그 밴드를 좀 했었거든요. 아빠가 딴따라니까 그거 보고 있다가 기타 잡고 좀 기타만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대학교는 가르치면서도 모르겠어요. 둘째 녀석은 시험 때 가장 행복해요. 지금 시험철이잖아요.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남들 시험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시험 칠 때는 어때요? 오늘이 시험 보더라고요? 네. 시험 때는 학교에서 일찍 오잖아요. 또 행복하죠. 시험 끝나면 어때요? 아이들하고 노래방 보고 놀잖아요. 또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면 그 녀석이 오늘 행복하면 저는 내일도 행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내일도 또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을 거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어디 가든지 보세요. 우리가 불평불만한 사람들 보세요. 어디 가든 불평불만한 거리를 반드시 찾아내서 불평불만을 하고야 말잖아요. 예,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치우기 시작했어요. 님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리도 좀 해주고 또 이불도 개주고 구석구석 이렇게 쓸어주고 딱 저녁에 이놈들이 늦게 들어오니까 빛이 나거든요. 그 아빠가 좋아요. 네. 아빠가 머물러 간 자리가 밝아집니다. 그건 뭐예요? 제가 말보다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말을 하지 않고 액션을 취해서 가르쳐줘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기 이전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기 이전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가, 내 뜻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제가 지금 한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의학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는 거예요. 음과 양을 조화롭게. 왜 나는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화하는데 전화를 해도 그렇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전혀 안 들어. 내 얘기만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가고 전화 끊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어요. 방향이 양방이 된다거나 들어도 보고 내가 판단하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뭐냐? 경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산다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이제 반팔 입기 시작하잖아요. 겨울이면 어때요? 겨울이면은 따뜻하게 입잖아요. 막하게 입고. 뭐예요? 자연에 순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울에 얇게 입고 여름에 두껍게 입는다면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내면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다가 누가 들이치고 충돌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고집을 하는 게 있구나. 이 우주의 법칙하고 다르지. 뭔가 내가 다르게 갔는데 생각해 보면은 뭔가 내가 한쪽으로만 주장하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변화하는 거죠. 자녀들만.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 엄마 아빠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똑바로 살면 되는데.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고 자꾸 잔소리하면서 얼굴 붉히고 짜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행해지잖아요. 내가 행복하면은 그런 사람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다른 데를 가고 있다는 내 내면의 경종이에요. 경고 감정이에요. 경고 감정.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새롭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에 있다는 게. 심장. 머리. 네? 뇌에도 있고 마음, 가슴에도 있어요. 뇌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다면 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뇌에 있는 마음은 생각이에요. 내가 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머리?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머리에서 맞죠? 자, 근데 내가 살다가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 그럼 어떻죠? 내가 외로울 때, 우울할 때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우울해 이렇게 합니까? 우울해 하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가슴을 안아주잖아요. 가슴 안아주면 편해지는 게 외로움도 가시고 그렇잖아요. 감정은 바로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라는 건 생각 플러스 감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월요일 날 강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화요일 하다가 또 좀 월요일 날 해. 그래서 열받아 죽겠어요. 그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그게 마음은 생각 플러스 감정. 자, 그러면은 생각이 먼저 올까요? 감정이 먼저 올까요? 둘 다 맞아요. 자, 먼저 느껴지는 건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괜히 꿀꿀해 그런 말 있잖아요. 별일도 없는데 그냥 깔아앉아요. 네, 감정이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부르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모르면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모르면. 네. 내 배우자가 딴짓거리를 하더라도 저는 딴짓거리 많이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자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을 하거든요. 내 배우자가 딴짓거리를 한 거를 모른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요? 없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외서칠 봤는데 루즈가 묻어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뒤집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걸 보고 내가 인지를 하고 생각이 떠오르니까 감정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침에 어떤 날 꿀꿀하고 막 힘들다고 본다면 분명히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면 그 생각은 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꿈에 뭔가 내가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 네. 근데 그게 이제 깨어나서 감정으로 다시 되는 거죠. 생각은 생각이 먼저 나는 거. 그래서 그 가장 우리 유명한 일화 중에 그 원효 대사가 공부를 하러 당나라 갔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그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녁에 잠깨를 먹었을 때는 감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해골에 보인 빗물이 이걸 보는 순간 막 토역질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가 한 깨달음 얻었잖아. 뭐예요? 만일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동 트기 전에 내가 떠났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랴. 내가 해골바가지에 있는 빗물을 먹었다는 그 생각이 들어온 순간 내가 고통을 느꼈다는 거야. 그렇다면 모든 고통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아, 이거에 뭐가 있겠냐. 그래서 바로 신라를 그랬잖아요. 힘든 거는 해골바가지 있는 물을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해골바가지를 통해서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고통을 줘. 그래서 환경을 깨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깨는 것이 마음 다스리게 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은 거의 다 나의 고통을 주는 생각이기 싫어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많이 생각하는 얼마나 돈 생각하니까 그렇죠?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돈을 아는 거잖아요. 네? 돈을 깨닫는 게 뭐예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돈을 알아서 철이 들지만 다시 한번 깨야 될 게 또 돈 문제거든요. 예. 돈을 통하면요, 돈을 안 벌려고 그래요. 그냥 돈을 갖다 쓰면 돼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연치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계산해보니까 일단 최소 20억이 필요한 거예요. 한의사 해가지고 20억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좀 많이 트릭을 써야 돼요. 괴로워. 그러다 오늘 제가 돈을 통했어요. 아,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오지. 돈을 통하게 되니까 내가 해야 하려면 최소한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안 그런 거 없죠? 그걸로 충분해요. 나머지 인생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천시에서 저를 위해서 62억을 썼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여기 분당에 사시니까 그래도 분당하면 잘 사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정원에서 제 집까지 들어가는데 300m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고로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할 수 있는 인원 주차 대수가 한 40대는 세울 수 있어요. 저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 저만한 부자 있습니까? 저만한 주차장에 있는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욕심을 가서 자꾸 땡기려니까 힘만 들고 되지가 않아요. 돈을 통하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 있는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흉흉한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돈이면 다 해줘, 그렇죠? 심지어 사람 해치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자꾸 하면 싫어해요. 누가 돈 얘기하는데 가서 잠깐 들긴 했지만 감동을 쉬지 못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산다면 돈 얘기를 좀 듣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따뜻한 사랑, 인간미, 정의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감동을 느끼잖아요. 사람이라는 속성이 뭐냐 이거죠.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에게도 이제 자식, 새끼를 보살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매일 끝까지 가지는 않죠. 예. 제가 이제 시골에서 닭들도 키우고 그러는데 닭은 새끼가 이제 병아리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자기 새끼에 대해서 한 달간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은 정말 감동적으로 돌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모이가 있잖아요. 커요. 그러면은 병아리 잘 쪼아먹게 호선나요 이렇게. 툭툭툭 짜가지고 보셨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병아리 잘 먹게 해줘요. 그렇게 보살펴줘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딱 이별하잖아요. 사실은 사람도 그걸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이제 적이 되죠. 약육강식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가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뭐예요? 약자를 돌봐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삶 이런 걸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의로운 마음 이게 있어요. 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착한 건 뭐고 악한 건 뭐예요? 이 개념이 사실 간단한 거예요. 착한 건 뭐냐면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악한 건 뭐예요? 지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함께 가자는 것이 의로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만 따라가다면은 내 생각만 따라가다 보면은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이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죠. 소외되고 그렇죠? 외로워지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성이다. 이성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는 인의예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본성의 마음. 우리 내부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님이 인간은 마음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뭐를 들으냐면은 우물에 아이가 빠지면 다 가서 달려서 구해주려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자. 인간은 악하다. 내버려둬 봐라. 지만 알고 공부하지 않고 수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욕심은 불이 듣지 않냐. 인간은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고로 순자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양, 순자의 그 성악설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악하니까 악하게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으면은 악하게 되니까 공부해라, 수양하라고 얘기한 거고, 맹자는 인간 마음에 선한 마음이 원래 있으니까 그대로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런 마음이 그리고 이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아주 행복해진다는 거. 거기에 대한 믿음을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성 플러스 믿음이라고 그러시는데 여기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양에 있는 심리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는 너무나 상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 내 마음이라는 건 생각 플러스 감정이 있고 그 밑에 이성 플러스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 이놈 7정이다. 7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래의 마음. 그럼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만.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가 우주에 있는 그런 거대한 아름다운 이 법칙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우주의 기운이 내 몸에 있어요. 이대로 안 살게 되면은 내 몸이 통제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한다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경고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겸허해져야 돼요. 살펴야 돼요. 뭐냐? 내가 내 주장만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욕심을 내세우는 건 아닐까? 바로 그거, 그 점입니다. 그러면 자, 이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 마음을 신체를 보자고요. 이성이라는 것은. 자, 이제 머리 나왔어요. 그죠? 가슴. 자, 생각, 머리에 있고, 감정도 가슴에 있어요. 이성. 자, 제가 믿음부터 얘기해요.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고. 왜냐면은,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우리 신체에서 이게 어디 있을까라는 건, 아니, 교과서에서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설명봐도 없어. 신장. 신장. 신장.
가까운 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다고도 봅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믿음은 어디 있냐면요. 배꼽에 있어요. 배꼽 내지는 배꼽 아래 단전. 그래서 우리가 배심으로 살다 그게 뭐예요? 배짱. 믿음은 배짱이에요. 뭐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과 더불어 살 때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날 의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협조가 안 되죠. 내가 믿어버린다면 네? 배심에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믿음은 배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살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 아니지. 믿었다가 내가 개피 본 적이 있는데 사람 믿다가 내가 임원이 걸렸다. 배신당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은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믿었어요. 내 돈을 꽂았어.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그럼 뭐예요? 내 믿음이 깨지죠. 그러면 근데 자세히 보자고요. 내가 믿었던 친구인데 그 믿음을 깨고 배신을 때렸단 말이에요. 사업하다가도 날려가 버렸어. 그러면 이건 사람을 믿을 바 못 된다고 더 이상 안 믿는다면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으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그거는 내가 깬 거예요. 내 믿음. 뭐예요? 믿음이란 틀 안에 상대를 넣고 가다가 상대가 내 틀에서 벗어났으니까 너가 배신했다 이게. 사실은 친구에게 돈을 꽂았는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 돈 안 갚다고 네가 내 믿음 깼다는 게 아니라 아이 사연이 있겠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예. 그 친구가 정말 어떻게 우연히 만났어. 꼭 미안해. 아이 뭐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를 믿어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죠? 야, 내가 다른 놈은 다 빼먹어도 이 놈은 내가 다 빼줬다. 이런 마음이 올라잖아요. 믿음은 상대를 변화시켜요. 상대를 믿음. 우리가 자 부모가 자식을 계속적으로 믿어줬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부모의 실망을 깨지 않으려고 변화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친구지간에도 부모지간에도 선생과 학생지간에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이런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고사성어로 나왔죠. 뭐죠? 무슨 직이에요? 분포직. 그죠? 네. 포숙과 관중, 관포직이요. 네. 포숙과 관중이라는 친구는요 서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은 둘이 하면은 1대1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포숙이 많이 가서 8대2로 네. 좀 뒤에 나갔어요. 같이 싸울 때 포숙이 먼저 도망가 버렸어. 그럼 관중이 보기에는 배신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깨졌어야죠. 그런데 관중이 하는 얘기는 포숙이는 사연이 있어. 끌어오는 데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예. 그 장사도 다 그려주고. 어느 날 그 포숙이 정치에 나가가지고 왕을 잘 알게 됐죠. 그러면서 왕이 훌륭한 재상을 청구해달라 했을 때 포숙이 자기 친구 관중을 청구해줬어요. 그래서 그 관중이 제 나라를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었거든요. 강한 나라로. 예. 그래서 그 둘의 아름다운 우정이 알려졌죠. 그런데 그때 관중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내 부모지만은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조금 이상하죠? 사실은 관중이 다 희생했는데 포숙이 잘 알아줬다는 얘기. 뭐죠? 관중에게는 깨지지 않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느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믿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었다가 깨지고 배신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 깨지지 않는 믿음이야. 깨졌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는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나만 좋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근데 사랑을 안 이유는 어떻게 돼? 네가 행복해지 내가 행복해지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아버님 사랑하세요. 우리 아버님 저를 사랑해요.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과 손님들 많아. 제가 행복해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 부부간에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남편이 사업 잘 되면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네. 내 자식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잘 되면 어때요?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자, 참된 친구는 뭐예요? 그 친구가 잘 되면 내가 막 행복해지면 참된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잘 되는데 배가 아파. 뭐예요? 배가 자꾸 아파 오면 이상하게 막 괴로워. 사춘 따가산도 스트레스가 쌓여.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을 될 때 내가 기쁘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많은 친구 잘 되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만만 가져가면 돌려내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변치 않게 사랑이에요. 예. 제가 이런 이제 마음에 종사하면서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 선한 것은 뭐고 악한 것은 뭐냐 이런 걸 연구해서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착한 건 뭐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소한의 일은 해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한 최소한 일이에요. 이거 하시고 나면은 갈 때부터 뿌듯해요. 왜냐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MT를 갔어요? 그럼 설거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밥 했으면 나는 주변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내가 내 할 일 안 하게 되면 민폐를 끼치게 되잖아요. 해야 할 일 하는 게 선이에요.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간단한 거예요. 화풀이, 원망, 비방, 사기, 절도, 폭력, 강도강간, 전쟁, 살인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선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됩니다. 이것저것. 네, 다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나중에 제가 사고를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일단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대형 사고를 한번 쳤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사고를 알고 나서, 그건 제가 나중에 뭐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주 대형 사고예요. 초대형 사고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 머리를 넘어가는 초대형 사고. 네.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더 커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봤자 알 수가 없는 그 이상의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사고를 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하라. 네? 그래서 제가 집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사과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정식으로. 깰 수 있냐, 이런 사랑을 깰 수 있냐, 믿음을 깰 수 있냐서 내가 하는 얘기,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을 안 사랑한 적 없는데 사랑하는 놈이 그 딸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왜 사랑이냐고. 나 사랑하는데 왜 그러세요? 또 사과를 하래요. 일주일 지났는데. 그래서 난 사과 못합니다. 왜냐면 그럼 내 인생인데 당신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드렸지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고 내가 도둑질한 거 아니고 내가 사기친 거 아니고 사기인가? 사기 아니고 네. 폭력 전쟁 아니고 왜 내가 사과를 합니까? 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당신의 사과는 하자니 또 하나 이유가 있다. 내가 두 번 사과하게 되면 나는 이제 당신의 하수인이 됩니다. 당신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한테 마음을 의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딱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이후로 2번 다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멋진 사람이죠, 그죠? 초대형 사고를 터졌는데도.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사랑은요, 깨지는 건 사랑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저는 초대형 사고를 터뜨렸지만 여러분들은 접촉사고만 나도 뒤집어지잖아요. 불어. 어떤 놈이야? 어떤 년이야? 힘이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내 사랑을 당신이 배신했어. 사랑 아니에요, 그거. 무슨 사랑이야, 그따위게. 욕심이죠. 사랑이라는 건 그렇지. 믿음은 깨지지 않아. 자, 우리는 시기 질투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 하면서 시기의 정의는 뭘까요? 제가 이걸요, 심리를 하다 보니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기는 뭐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부정하는 게 시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몽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질투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행복해지는 걸 부정해주는 거예요. 네. 내 새끼가 다른 가족과 함께 있어서 행복을 부정하는 거. 자, 이건 좀 느낌이 안 오죠. 그런데 내 남편이 딴년하고 놀면서 행복해지는 걸 부정하는 거. 그게 뭐예요? 아니 왜 나는 나하고만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사랑이라면 상대가 행복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게 엄청나게 사로잡히고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나를 만들지 않은 상대가 행복해지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런 마음이 바로 인의 예지라는 거예요. 상대의 행복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인이고요. 의료움이라는 거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이해라는 건 뭐 양보하는 마음. 이런 게 다 아름다운 우리 본성의 마음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피어날수록 나는 행복해져요.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행복을 존재하는데 시기 질투만큼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게 없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문제는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이성이 어딨냐 이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아까 배꼽이 있다고 했어요. 믿어주는 거죠. 나를 뜻이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빠져나가요. 내 믿음이.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 방황은 있겠지. 관포지게 같은 믿음. 그래서 이성을 제가 보니까 이거 제가 눈치챘어요. 이성은 어디에 있냐? 이성은 뼈쪽 골수에 존재합니다. 뼈쪽 골수. 가장 깊은 데가 가장 깊은 데 이성입니다. 그래서 뼈에 사무치도록 뭔가 체험하고 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뼈속 깊이. 거기까지 들어가야지만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소위 도를 통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 변치 않는 사람, 깨지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웬만한 스트레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돈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마음이 뭐냐 이거죠. 바로 하나, 이거죠. 우리는 사랑받기 원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용서스럽죠. 그러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려는데 인색해요. 네,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인색하려고. 근데 이거를 확실히 깨쳐서 내가 이성을 얻게 되면 뼛속까지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면은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본성이라는 거.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이해해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먼저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참 묘한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두 글자.
뭐예요? 우리 뭐래요? 왜 사는 거예요? 뭐 하자고 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박수. 박수. 네,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데 우리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을 원한다면서 내 주장만 하고 이해받기만 하고 사랑받기만 한다는 거죠.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알아요. 우리 속에는 이 마음은 알거든요. 이 본성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은 뭐냐?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이대로 안 사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본성은 뭐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를 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아, 내가 본성과 좀 멀어지고 있구나. 평생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소리를 들으면서 헷갈리고 욕심도 많이 일어나고 실적인 마음을 떠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그 중용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자는 천지도야. 성지자는 인지도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자, 성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참된 것은 하늘의 도리요 참 되려가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우리 인간은 무슨 뜻이냐? 참되려 노력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슬픈 존재예요. 참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를 성찰하면서 아, 내가 스트레스가 심하다. 아, 내가 본성대로 안 사는 거야. 본성은 뭐다?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나를 낮추는 거야. 우리 동요복음을 보면요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허심학교다.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허심학교. 마음을 비우면 도합한다.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마음 평화로운 게 도거든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냐 이거죠. 바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아, 마음을 비우는 거죠. 내 뜻이 틀릴 수 있다라고 마음을 비우라는 거.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듣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우세요. 어떤 사람은 아유 마음을 부유하게 쓰세요. 왜냐? 그건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 여기를 보고 얘기하게 되면 7점을 보고 얘기하면 이건 비워야 될 문제죠. 이걸 보게 되면 채워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가르치면 마음을 비우세요가 있고 하나는 마음을 풍요롭게 쓰세요라는 게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면 행복을 원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본성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건 자기 수양인이 되죠.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수양인이에요. 뭔가 공부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냥 한번 마음에서 이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완성형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 우리가 다 완성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가야 돼요. 이루고. 가야 되고 그 완성된 인간을 살게 되면은 불안정한 사람들이 더 불안정.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어깨를 기대고 예, 등을 서로 합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실정의 감정을 주고 부족함을 허용했던 것은 뭐냐?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그게 본성의 마음이잖아. 더욱 사랑하는 뜻이 아니겠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음 다스리기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스트레스 생길 때는 나를 겸하게 들여다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주는 공평한 거예요. 우주의 법칙은 절대 욕심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다행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이치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 공부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구나.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내 삶의 행복, 내 마음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지위, 고하, 나이, 성배를 막론하고 내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나의 똥 자존심을 내보내지만이 나는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우주 법칙에 설계되어 있다는 거야. 이 얼마나 공평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누굴 불할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는 누구나 가야 할 문제예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 내세우고 명예, 지위 이런 거 내에서는 행복할 수 있냐?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저는 이걸 발견 못했다면 정말 자살했을 거예요. 이거를 발견 못했던 분들이 수많은 철학자들 자살했어요.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적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는 돈 많이 가지면 좋겠다. 자식 많으면 좋겠다. 자식이 좋은데 시집 갔으면 좋겠다. 좋긴 뭐가 안 좋아요. 문제는 그 사람 당사자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다른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주 만물을 내 식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유일하게 우리는 참된 평화와 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평한 게임에 우리가 먼저 한 발 다가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그 길도 한번 힘차게 매진을 해 봅시다!